정부가 건설을 중단한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1기를 2034년까지 폐쇄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월성 1호기 부당 폐쇄가 드러난 상황 속에서 탈원전에 대못을 박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주장인지 잠시 후 따져봅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로 JTBC 홍석형 회장과의 부적절한 교류를 내세운 데 대해 JTBC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추미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된 JTBC 태블릿 PC 보도의 신빙성을 흔들어 또 본인 무덤을 판 셈이 됐습니다. 추미애는 분명 두뇌가 그리 명석하지 못한 듯합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추미애와 윤 총장 사태에 대해 참 대단한 반관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잠시 후 짚어봅니다. 대법원이 드디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모욕 소송에 대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간 선관위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이 충분했던 터라 검증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작년엔 40분이나 지각했던 중공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강경화를 만나는 자리엔 25분밖에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의가 많이 발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년 봄에 식량과 비료 등을 통해 남북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도 쉴 새 없이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인영의 누리꾼들은 네 재산 다 가지고 가족과 다 함께 월북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6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즐거운 금요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전지검이 수사 지속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검찰은 이달 내로 한수원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을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그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 수사가 불가피한데 윤 총장 부재 상태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직무배제 직후 산업부를 찾아가 어깨를 펴라며 월성감사 수사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의 정권 같으면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고 검찰도 이 부분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멈칫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문 정권은 탈원전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정부가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고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 중 11기기를 2034년까지 폐쇄하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확정해버렸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월성 1호기 부당 폐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임기 1년을 조금 더 남겨놓은 내려막길의 문정권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박살내놓는 탈원전의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혜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심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203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 3, 4호기, 월성 2, 3, 4호기, 한울 1, 2호기, 한빛 1, 2, 3호기 등 11기를 폐쇄하겠다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명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전 가동 수명을 80년까지 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30년 혹은 40년 만에 원전들을 일괄 폐쇄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안대로라면 2034년 말 가동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 등 4기를 합해도 17기밖에 안 됩니다. 원전 1기 건설에는 5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우리와 달리 미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96기 가운데 88기에 대해 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했고 이 중 4기는 최근 다시 80년으로 수명을 재연장했습니다. 국내에 건설 예정인 최후의 원전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 취소가 확정되면 고사 상태에 놓인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도 회복 불가 상태로 가게 됩니다. 문재인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 이행과 탈원전이 병행되면 전기료 급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선진국들도 국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을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돈이 남아도는지 지 돈으로 할 것도 아니면서 꼴값을 떨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원전을 늘리는 와중에 우리만 원전을 없애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건 한 발을 묶고 경주에 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원전을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올 한 해 가장 많은 뉴스를 장식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일 것입니다. 조국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고 검찰을 해체하라는 여권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에 오른 추미애. 제 지인분께서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추미애가 멘탈이 참 강한 여자 같다. 자, 물론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쉽게 수긍이 갔던 건 그간 추미애가 보여온 행보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윤석열 하나 끌어내리기 위해 인생 전부를 건 사람처럼 거의 광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그래왔던 추미애가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도 죽고 윤석열 너도 죽자 농계작전을 펴기로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추미애가 윤석열의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마지막 카드를 썼죠. 자,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여론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와 어제까지의 여론은 추미애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죠. 추미애가 직무 정지 카드를 꺼내들자 청와대는 발표 직전에 보고받았다라고 했고 여당 역시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말을 과연 누가 믿겠냐마는 이런 청와대와 여권의 반응이 뜻하는 바는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갈 시에 윤석열 제거 작전이 좌초될 시에 추미애에게 독박을 씌우겠다는 의미겠죠. 노무현 탄핵의 죄를 완전히 씻고 친문 주류에 편승하기 위한 추미애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어쩐답니까? 자, 이제부터는 정말 여론전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행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라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좌천시키고 곳곳에 추미애 본인의 신복들을 심어놨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고 검찰 밖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검장 6명이 성명을 내고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를 제고하라고 요구했고 그 밑에 검사장 17명의 성명서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평검사들도 나서고 있죠. 대검 평검사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 명의의 성명이 나온 데 이어 어제 7년 만에 처음으로 10여 곳의 지방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 인사인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부부장급 검사들이 성명을 냈고 이 밖에 일선청의 차장, 부장 검사들도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최고위급 간부들부터 신임 검사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추미애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일부 최측근 검찰 간부들을 제외한 조직원 대부분으로부터 이미 불신임 당한 셈입니다. 조직 내부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검찰 밖의 상황은 어떨까요? 추미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발표가 있고 난 다음 날부터 좌우 성향 가리지 않고 언론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서고 있고 변호사 단체와 친정부 성향의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도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추미애의 조치의 정당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등 민심도 흉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판사들을 사찰했다며 얘네들의 주특기인 프레임 걸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막상 공개된 문건을 보니까 사찰이 아닌 인터넷 검색 수준이었습니다. 즉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가한 직무 배제 조치의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렵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드린 분위기와는 별개로 추미애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추미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6년 전인 2004년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다가 광주에서 2박 3일간 15km를 삼보일배했던 여자입니다. 금방이라도 탈진으로 쓰러질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저는 그때 기진맥진에 있는 추미애 얼굴의 눈초리에서 도끼를 뿜는 모습을 보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추미애 끝까지 갈 겁니다. 그 끝이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추미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누군가를 껴안고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일 수도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또한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차다 싶으면 추미애에게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발을 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이 공수처를 강하게 밀어붙임과 동시에 윤석열을 쳐내려 하는 건 민주당 세력이 가진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기류가 급변한 것은 검찰의 월성 1호기 사건 수사를 전후해서입니다. 검찰의 칼이 청와대를 향하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를 느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이전까지는 윤 총장에 대한 견제와 압박의 성격이 강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도 모두 추 장관의 태도에 일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잘 하고 있다며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처럼 민주당의 강공 전환의 이면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을 제압하지 못해 성공적인 정권으로 남지 못하고 종국적으로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이 같은 분위기로 미뤄봤을 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해임권의 단계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검찰총장 탄핵입니다. 자,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강혜국 기자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장관이 전날 발표한 윤석열 총장의 비위 혐의를 가리켜 사실이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거들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가능합니다. 헌법 제65조 1항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총장이나 검사는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제적 과반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김영삼 정부에서 김도원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김대중 정부에서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제적 과반의 벽을 넘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제적 과반을 훌쩍 넘는 174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가리 수만 놓고 보면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물론 의결도 가능한데요. 다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래로 언제든 윤 총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는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감을 악용해 윤 총장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시도거나 윤 총장을 스스로 사퇴하게 하려는 압박의 일환일 뿐 실제로 탄핵이 실행에 옮겨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이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한 배경으로 2018년 11월 당시 윤 총장이 JTBC 실질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언급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추 장관 발언부터 보시겠는데요. 추미애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또한 회견 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 역할을 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의 재판을 하던 시점이어서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라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즉 우리 우파 진영이 그동안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삼았던 태블릿 PC 조작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 재판을 앞두고 윤 총장과 홍석현 회장이 만나 뭔가를 논의했을 거라는 게 추미애와 법무부의 주장 취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윤 총장과 홍석현 회장이 만나고 약 한 달 뒤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JTBC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 상황이 참 재밌게 돌아가는데요. JTBC는 25일 밤 뉴스룸을 통해 저희는 결코 법무부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당한 보도를 한 언론의 명예와 촛불민심을 훼손한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을 했다는 게 JTBC의 입장이라며 추미애를 맹비난했습니다. JTBC는 그러면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이 만남이 있기 전에 허위로 판명이 났다. 법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수차례 증명이 됐다며 JTBC가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된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건 2016년 10월이다. 이후 일각에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2017년 국가수는 태블릿 PC의 수정과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JTBC가 즉각 반응하며 JTBC와 추미애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한 배경으로 태블릿 PC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부 우파 진영에선 박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추 장관 발언 이후 변희재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 일부 커뮤니티에선 탄핵이 무효였다라는 주장이 사실이었다라는 취지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주장이 박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자, 만약 그의 논리대로라면 윤 총장과 홍 회장의 만남으로 태블릿 PC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변희재 씨는 태블릿 PC가 JTBC에서 조작됐다고 하고 이 태블릿 PC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탄핵 재판을 했다며 추 장관의 논리 흐름을 갖고 본다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이나 최순실 씨를 재판한 것이 다 무효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참 대단한 반관계, 즉 적의 첩자를 이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계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영악한 집단들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홍 의원은 윤석열 검사를 앞세워 소위 국정농단 수사로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켜놓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만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 진영의 주자로 세우도록 야권 분열을 작업한 후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한다는 건가라고 했습니다. 제 같은 홍 의원의 말은 정부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앞서 홍 의원은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한 윤 총장에 대한 경계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는 정치 수사에 큰 공을 세우고 벼락 출세했다가 중앙지검장 때 소위 적폐 수사를 지휘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모욕조 자살에 이르게 하고 청와대 말단 행정관까지 싸그리 적폐를 몰아 싹쓸이 수사한 공으로 또 한 번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 지금 이전 투구식으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이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것을 두고도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세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외신에 보도됐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이어진 두 사람 간의 격렬한 대립이 일본 유력 일간지의 주요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6일자 지명과 인터넷판에 올린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 과열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집권 여당 유력 인사를 가차없이 수사해온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면서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 역시 한국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차기 대선에 영향 줄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국제면 톱으로 이날자 지면에 배치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기사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경위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도쿄신문도 이날 국제면 톱기사로 법무부 장관 대 검찰 공방 격화, 한국 이례적인 검찰총장 직무정지란 제목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전개 과정과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펼쳐지는 공방전을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문재인이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 관련 보고를 받고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추 장관의 강권적인 조치에 여론 반발이 강해지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께 혼동을 선사한 매개체는 바로 언론일 텐데 2020년 미국 대선은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자의적인 결론을 내렸을 뿐이죠. 마치 대법원 행세를 하고 있는 듯한 언론들이 아닐 수 없는데 미국 6개 경합주에선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전히 인증되지 않은 집계로는 승자를 정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바이든은 자신을 당선인으로 확정짓고 인수인계 절차를 서두르는 모양새인데 시민단체나 유권자들도 부정선거를 제보하고 위증 시 처벌받게 되는 서명 진술서를 제출하며 트럼프 캠프와 각 주 공화당에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에포크타임스는 관련 법적 소송이 끝난 뒤 승자를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매체 뉴스맥스도 같은 방침입니다. 이 현명한 언론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송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이미 항소 및 상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11월 중순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우편투표 관련 법안이 위헌이라며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법원의 매튜 브랜 판사는 21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이 기각된 다음 날 트럼프 캠프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23일 트럼프 캠프의 긴급 청원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와 변호인단은 브랜이 소송을 기각해준 덕에 해당 안건이 빠르게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19일 수작업 재검표가 끝났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여전히 부정이 있었다는 증인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인들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데 동의하고 서명을 한 증인들입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의 린우드 변호사는 선거 결과 인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긴급 청원에 해당 증인의 증언을 첨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의 증언은 어떤 증언들이었을까요?
현장 감사위원과 개표원을 포함한 증인들은 재검표 과정에서 완전히 새 것 같은 투표지와 기계로 찍어낸 듯 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 등을 다수 발견했고, 트럼프에게 투표한 대량의 표가 바이든의 표 더미에 끼워 넣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조지아주의 재검표와 함께 검표 시 투표지 봉투에 적힌 서명을 함께 검증해 주 선거 규정과 미국 헌법을 확실히 준수했는지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재검표를 2차에 걸쳐 진행합니다. 1차는 수개표, 2차는 기계개표인데 미국 현지 시각으로 25일 조지아주는 2차 기계개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애리조나주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25일까지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 지역 유권자 등이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해 4건이 기각되고 1건이 진행 중입니다. 애리조나주의 주요 쟁점은 인구가 가장 많은 마리코파 카운티의 투표소 문제입니다. 그간 투표 당일 각 선거구에 마련된 총 744개 투표소에서 투표했던 마리코파 카운티는 올해 숫자가 대폭 줄어든 총 175개의 투표센터에서 투표하도록 선관위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또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원들로부터 사피펜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라고 요청받았지만 개표 장비엔 스캐너가 그 펜을 인식하지 못해 부적격 투표 판정을 받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선관위가 인식이 되지 않는 펜을 쓰라고 했는데 그 펜으로 투표를 한 사람들의 표는 개표 장비가 인식하지 못했으니 다 무효표가 됐겠죠. 공화당 소속인 애리조나 주지사 더그 듀시는 모든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주의 선거는 끝나지 않는다며 바이든 후보 승리로 나타난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인증을 거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스콘신주 상황 전해드립니다. 위스콘신주 내 미러키시와 데인 카운티는 지난 20일부터 재검표를 시작했고 이 주의 선거 결과 인증 마감일은 12월 1일입니다. 아직 3일이나 남았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은 위스콘신주에서는 부재자 투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유권자가 최소 6만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신청을 미리 해야만 가능한데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핑계를 대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투표한 경우가 최소 2,000건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다음은 미시간주입니다. 미시간주 최대 카운티인 웨인 카운티에서는 중앙개표소 개표 도중 공화당 참관인이 쫓겨나고 안에 남아있던 선관위원이 창문을 가리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 등의 부정선거 증거가 나와 파장이 일었었죠.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는 미시간주에서 최소 6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주 대법원에서는 선거 결과 인증 저지와 감사 진행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미시간주 대법원 판사는 심각한 사기 및 위법 행위에 관한 실질적 혐의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 선거 고문 제나 앨리스 변호사는 지난 23일 미시간주 의회가 선거 관련 위법 행위와 사기 혐의 보고서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바다주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네바다주에서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는 것과 미성년자가 투표 용지를 받았다는 것,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민단체가 주민들에게 뇌물을 주고 바이든에게 투표한 용지를 확보했다는 것, 공화당 참관인들이 핵심 개표 과정에서 쫓겨났다는 것, 60만여 장의 투표가 검증 서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의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바다주 공화당원들은 지난 17일 네바다주를 떠난 1만 5천 명이 네바다주와 현 거주지에서 중복으로 투표했다는 새로운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과 아담 락사트 전 네바다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는 부정행위가 없다며 증거를 제시하라는 언론사의 요구로 선거 시스템과 제도 전반에 걸쳐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어려운 조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네바다주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해준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으며 소송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부정선거 소식입니다. 민경욱 전 국민의힘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감춰놓을 건 다 빼돌려놨나 봅니다. 지난달 트럭을 불러 컴퓨터 등 전산 장비들을 다 싣고 가더니 이래서 선관위와 대법원이 한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김상한 대법관의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특별 2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첫 검증 기일을 가집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이유를 들어 이날 검증에는 주심인 김상한 대법관 등 10명 내외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관련 정보들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서버 감정 방법 및 감정 대상에 관한 당사자, 민전 의원 측과 선관위 측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정보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21대 총선에 사용된 사전투표용지와 발급기, 분류기, 개수기 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대법원은 선관위 측의 증거인멸할 시간을 수개월 동안 줬기 때문에 검증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25분씩이나 지각했습니다. 왕이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장관과 국회의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 40분 가까이 지각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40분 지각한 것에 비하면 올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왕이 따위에게 무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문재인의 어깨를 팍팍 두드리는 왕이인데 왕이에게 강경화는 옛날 부잣집 마당에서 빗자루질이라 하는 마당쇠 정도겠죠. 강경화가 하도 남자 같아서 마당쇠의 비유를 해봤습니다. 왕이는 왜 늦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는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숙소가 있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외교부 청사까지는 자동차로 고작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당 의원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 25분 지각한 것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며 대중국 저자세 외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26일 김기현 의원은 왕이 외교부장은 교통 때문에 늦었다고 했지만 애당초 숙소에서 늦게 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그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한 것은 친중 사대주의에 기반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저자세 외교가 만든 학습 효과의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게 하도 굽신굽신거려서 시진핑이던 왕이던 중공애들 전부가 우리나라 고위직 인사들을 하수인 취급하며 깔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우리 측의 한중 사이의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더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중 신냉전 속에서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문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측이 중한 사이의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초를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만일 중국이 민감하다고 간주하는 사안을 부적절하게 다룬다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직후 때처럼 신뢰가 깨져 양자 관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도 읽혀지는 대목인데요. 외교가에서는 왕이가 미중 신냉전 장기화 전망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은 중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울 때 한국의 도움에 대해 고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고맙다는 나라의 처신일까요? 중국이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에 더해 혈청 항체 검사 증명서까지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더럽고 치사해서 중국 안 간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강혜욱 기자입니다. 26일 주한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승객의 입국 규정을 강화합니다. 모든 승객은 탑승 전 이틀 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를 받아 두 가지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주한 중국 대사관 또는 통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달 해외 입국자 조치에 비해서도 훨씬 강화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2장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 번의 검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코로나19 국외 입국자 조치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 중인 왕 장관은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19 사태 이래 한중 양국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다며 한국 각계가 중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울 때 해준 지지와 도움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는데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울 때의 도움은 고맙지만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지니 국경 장벽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내로남불 행태에 중국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는 말이 국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결국 미국이 그렇게 우려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업체가 우리 군에 납품한 감시 장비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리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중국 회사가 해안 경계 등에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에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악성 코드를 심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장비는 과학화 경계 사업을 통해 우리 군에 납품된 215대의 경계용 CCTV인데요. CCTV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IP를 임의로 설정한 뒤 국내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중국 업체가 영상 정보를 다른 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 가능하게 하고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도록 원격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망이 열려 있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자칫 접경지역 경계와 관련한 군사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 의원은 군 감시 장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군 감시 장비도 긴급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군과 합동조사 후 한국에 와 있는 왕이 외교부장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뒤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야구 배트를 들고 시위를 벌이던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1월 2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기정 대표 측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강요 또는 저지된 직무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박영수 특검을 사퇴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라면서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는 대법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집 앞에서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박영수 특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의도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우파 유튜브 방송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3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징역 2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사망한 백남기의 유족과 관련한 만평을 게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26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미복 판사는 윤 씨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는데요. 윤서인 작가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백모 씨가 경찰의 살수사 진압 과정에서 부상당해 병원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백 씨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이 정작 백 씨의 유족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만평을 그려 인터넷 매체에 게재했습니다. 제2의 백 씨 측 유족은 윤 작가를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윤 작가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비방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는 이인영이 북한을 향해 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맡은 직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시국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놓는 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분노 게이지가 가득 차올라서 중증 환자 같은 이인영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대신 전합니다. 어제였던 26일 북한 발악이 이인영이는 내년 봄에 식량 비료 등을 통해 남북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정이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에 자꾸 식량을 갖다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식량 지원도 아니고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갖다 바치는 이미지를 흐리멍텅하게 하고 있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이인영은 이날 한국아동 인구 환경위원연맹과 UN 세계 식량계획이 공동 주최하는 제로원거 혁신정책회의 축사를 통해 여러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전 세계의 새로운 식량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남북 상호협력 추진 체계를 마련해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언제 어느 때 도발을 할지 모르는 북한을 어떻게 예측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인영은 또 한반도의 긴 역사 속에서 남북의 주민들은 하나가 되어 살아왔고 지금도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였으면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 죽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니 우리 앵커께서 분노가 차올라 뉴스 진행도 못하는 겁니다. 이인영은 또 코로나를 포함한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분야 속에서 남북이 공동의 협력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고 북한의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든든한 삶의 터전 같은 소리나 하고 자빠져 앉아있는 이인영 소식을 전한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도 퇴임 후 행복주택에 입주하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오죽하면 문재인도 행복주택에 입주하라는 말이 나오겠냐며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 행복주택에 입주해 젊은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라는 센스 넘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에는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는 발언을 일삼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청원에는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의 한 공공임대 주택을 둘러본 뒤 대학생과 고령자 등이 잘 믹스돼 있어 어른들과 사는 재미나 청년들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의원에 이어 주거추진 단원으로 일정에 동행한 유정주 의원 역시 웬만한 오피스텔보다 좋다는 평을 남긴 만큼 임대주택이 문 대통령 네 분께서 거주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꼬집었습니다. 2019년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퇴임과 관련한 사저경비를 위해 약 22억 1,700만 원을 요청했고 사저경호 부지 890평을 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매입한 사저부지가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고 지적한 청원인은 문재인을 향해 사저부지를 매각하고 행복주택에 거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의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은 물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훌륭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KBS 노동조합 새 위원장으로 허성권 현 부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KBS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26일 제18대 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 단독 후보로 출마한 허성권 기자직 위원장 후보와 손성호 방송기술직 부위원장 후보가 투표율 81.4%, 찬성 93.6%, 반대 6.4%로 당선됐습니다. 허성권 당선인은 오는 12월 한 달간 인수위를 가동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제18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앞서 허성권 당선인은 민주노총에 계속 KBS 노동자들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를 KBS에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허 당선인은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무능한 사장, 양승동 사장이 앞으로도 계속 KBS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더욱 절망시킨다고 개탄하며 양승동 사장은 취임 이후 1,000억 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고 대신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탄생시킨 마술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꼬았습니다. 또한 양 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대형 오보와 편향 방송으로 언론사에 기록될 만한 보도 참사를 잇따라내면서 신뢰도에 치명타를 가했다며 무능 경영의 결과는 대규모 적자와 공영방송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양승동 사장이 져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당선인은 양승동 경영진의 퇴출만이 답이라며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만든 사측과 어용노조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 KBS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사장 교체라는 답을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있으면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로 접어드는데요. 뉴대배 가족 여러분 모두 11월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민앵커였고요. 저는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